안녕하세요. 오늘로써 법문서 작성 민사편 네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청구 취지 작성 연습의 핵심은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결론을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작성 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과연 집행관이 이 청구 취지만 보고서도 원고가 원하는 대로 강제 집행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간결한 것이 물론 생명이지만 동시에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 취지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취지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장래 이행의 청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 부분은 청구 취지에 쓰지 않습니다.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작성한 청구 취지가 그대로 판결 중리되면 이 판결은 가집행 서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즉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 취지에는 쓰지 않고 청구 원인에만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요건 사실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요건 사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주어진 잡다한 사실관계 중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려서 소장에 기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는 각종 등기 청구와 관련된 청구 취지 작성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청구와 관련된 판결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하지요. 그거는 등기 신청이라는 것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합조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결로서 등기 의무자의 그 신청이라는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 신청인의 등기 신청 의사를 판결로 가름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판결 주문에는 등기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나타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 종류별로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다르니까 결국 청구 취지도 그에 맞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의 관련 법조문을 근거로 등기 청구의 소의 경우에 청구 취지에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는 목적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내용 및 등기 원인과 그 원효일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토지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여러 동 있는 경우 건물 번호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종류와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셔야죠. 만약에 부속 건물이 있다면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요. 자, 등기 권리자는 어떤 사람이 등기 권리자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 등기 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유한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으로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2항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인지가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독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기 청구의 소외, 청구 취지 작성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주소지는 여기 나와 있고요. 매매 계약은 2015년 3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의 경우에 청구 취지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목적 부동산, 등기 종류와 내용 및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그리고 지목, 면적이 기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60, 이게 소재지고 대가 지목이고 500평방미터, 이게 면적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관하여 자, 등기의 종류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등기 원인은 뭡니까? 매매계약이죠. 그렇게 되면은 청구 취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60, 대 500평방미터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기본적인 청구 취지가 되겠고요. 그 밑에 2번의 2항으로는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집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지요? 판결은 언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확정 판결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려면 그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다 또 파기환송되면 거기서 파기환송심에서 또 대법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력이 없어지면 원고는 사실 승소해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원고의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 강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강제 집행 되기 전에 피고의 재산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판결문은 원고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확정의 판결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임시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이 판결하고 결과가 달라질 경우에 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수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지만 수습이 곤란하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을 경우에는 가집행을 선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집행 선고는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상에 관한 청구라는 것은 사실 뭐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거면은 일단 줬다가라도 다시 뭐 피고가 이기면 돈 찾아가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신문이나 비자산권 청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집행돼 버리거나 뭐 곤란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로 한정하고요. 반대로 신분권이나 비재산권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의 청구를 하더라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나 형성 청구는 그 자체로 그냥 효과를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의사의 진술을 면하는 청구에 의해서 그냥 그 가집행 선고를 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수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나 형성 청구는 재산권의 청구라 하더라도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 관련한 청구는 뭐였죠? 등기 청구에 관한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장에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청구 취지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변호사나 당사자가 틀려서 쓸 수는 있어요. 쓰면 이 부분은 어차피 판결 주문에는 없는 걸로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되면 감점되니까 일단은 등기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 기재의 예시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죠. 자, 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김우숙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김갑동이 홍길동에게 매매로 넘겼고요. 여기 등기 원인이 1975년 2월 28일 매매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지금 김을숙이라는 사람이 2015년 7월 15일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김을숙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매매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된 겁니까? 전 소유자와 체결된 거죠. 그렇죠?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2015년 7월 15일 매매는 홍길동과 김을숙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이고요. 그런데 김을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변사또가 2010년 2월 28일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매 예약은 무슨 뜻입니까? 매매 예약은 아직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매 예약상 예약 완결권이 행사가 돼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변사또는 매매 계약은 체결을 안 한 거지만 매매 예약상 자기가 보유하는 그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하면 이 효력은 부동산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죠. 자, 등기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사또가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사또는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 이 경우 변사또가 자기 명의로 소유 명의를 넘겨오고 싶다 그러면 청구 취지는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령에 따른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피고는 원고에게라고 했는데 이 피고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때 등기 의무자는 결국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거든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굽니까? 김을숙이죠. 그러면은 피고를 김을숙으로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 그럼 이게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거 매매를 뭐라고 기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을숙을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김을숙이 지금 현재 그 최종적인 소유자이긴 하지만 김을숙과 변사또의 관계에서는 김을숙은 변사또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을숙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바로 이 부분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변사또는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상대방 누구죠? 자기와 매매 예약을 체결했던 홍길동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사또가 매매 예약에 따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체결되는 매매 계약은 바로 그 매매 예약의 당사자인 변사또와 홍길동 간의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며칠자 매매 이거는 어느 날짜가 기재돼야 되나요? 아까 등기부에 있었던 날짜는 그 매매 예약의 날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 갖고는 안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예약상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새로이 체결된 매매 계약의 날짜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인 청구 취지긴 한데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면은 일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명히 등기 청구권이 있죠.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저 홍길동은 변사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소는 할 겁니다. 그런데 등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홍길동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김을숙 명의의 등기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김을숙 명의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최종적인 소유자로부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한 그 상대방 당사자 피고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물쓰기라는 명의의 그 4번 등기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4번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사토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을 활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을 활용하려면 청구 취지에 그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청구하는 등기 청구 원인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가등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매매 예약의 완결 청구권 행사에서 그렇게 해서 체결된 매매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청구치에 언급할 때는 등기소, 등기일자, 등기번호로 그 가등기를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에 기한 매매는 매매예약상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4번 등기 이후에 체결된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인 매매의 날짜는 앞에 가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예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약 완결권이 행사된 날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인 매매보다는 날짜가 더 뒤에 날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없었다면 이 매매계약 일자는 4번 등기 매매계약보다 나중에 된 거니까 이미 등기가 돼버린 4번 등기 매매계약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물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에 의해 순위를 보전받았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그러니까 3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3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과 동시에 등기가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보시는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백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무슨 지방법원 2010년 4월 5일 접수 제1934호로 마친 가등기의 기한 2015년 언제 매매 혹은 실제 예약 완결권이 행사된 날짜고요.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기물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직권 말소되는 매우 위험한 등기입니다. 그럼 기물수는 왜 이런 위험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까요? 가능성은 제대로 등기부 확인 안 하고 속아서 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상토에서 그냥 그 가등기가 말소된다면 기물수는 여전히 유효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알고 산 경우라면 위험을 고려해서 만일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홍길동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손해받을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해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겠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등기 명의자인 기물숙이 박병자에게 2015년 9월 1일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박병자가 다시 2015년 12월 31일에 이윤숙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사실 요즘은 이런 거래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 매매 계약이 완결된 이후 서로 그러니까 매매 대금까지 준다면 바로 등기를 해야지 미등기 상태에서 정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판례를 보면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물숙은 박병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박병자는 다시 이윤숙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윤숙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자,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우에는 두 번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물숙에서 박병자 명의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때 등기 원인은 2015년 9월 1일자 매매고 이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박병자이죠. 두 번째 등기는 이제 박병자에서 이윤숙 명의로 하는 등기. 이 등기 원인은 2015년 12월 31일
자, 매매이고요. 등기 관리자는 원고인 이윤숙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박병자가 김을숙을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윤숙이 박병자를 상대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박병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윤숙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윤숙은 2015년 12월 31일 박병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윤숙은 박병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박병자가 김을숙에 대해서 보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송에서 이윤숙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주체는 아니면서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에 기초한 소송도 그 법적인 성격은 제3자 소송 담당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소송 담당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표시에 그 자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제3자 소송 담당의 경우에는 실무상 예외적으로 소송 담당 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제3자만 표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등기도 원고가 직접 당사자로 표시되고 굳이 박병자는 원고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등기 취지를 따로따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죠? 예,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번은 지금 여러 번 했으니까 다 잘 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2번 쓰시면서 피고 박병자에게라고 안 쓰고 원고에게라고 쓰시는 분들 없습니까? 예, 2번에서는 원고에게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의무 이행은 해당 권리자에게 이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고 김을숙은 원고 이윤숙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원래 의무대로 이행하라고 내가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해 준 것일 뿐이지 내가 그 권리를 갖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김을숙은 피고 박병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도 원고에게가 아니라 피고 박병자에게 피고 김을숙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청구 취지를 하나로 합치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을숙은 피고 박병자에게 2015년 9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병자는 원고에게 2015년 12월 3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등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1번 주문이 될 것이고요. 2번 주문은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3번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앞의 사례와 달리 이윤숙이 박병자로부터 매수한 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최종 등기 명의자는 김을숙인 거예요. 박병자 명의는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윤숙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청구 취지 중에 피고 김을숙은 피고 박병자에게 뭐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기재하기 위한 이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번 주문이 없어지면 남는 거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9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자, 이 주문 가지고는 그 박병자가 실제로 소유 명의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병자가 소유명의를 취득하지 않는 한 이 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의 사례를 돌아가서요. 김은숙이 박병자에게 매매를 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박병자가 다시 이은숙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박병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 명의만 넘어오면 나는 분명히 너한테 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렇다고 박병자가 김은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결국은 다시 원고가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라면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김을숙을 피고로 해서 박병자에게 2015년 9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박병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앞의 사례와는 달리 피고 박병자라고 기재하는 게 아니라 소외 박병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에서 그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지칭할 때는 항상 소외라는 표현을 앞에 붙입니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경우에 비록 관련된 부동산은 하나이지만 각 공유자별로 별도의 청구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도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명시해서 각 공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갑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은 뭐 하나니까 2015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례의 경우에는 피고들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앞의 사례에선 지분이 달랐기 때문에 피고 갑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라고 했는데 요 경우에는 지금 피고 갑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2분의 1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피고 갑은 2분의 1, 피고 을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피고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들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라고 해도 충분히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청구 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15년 3월 1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잔금 1억 원은 미지급 상태인 경우에 이 상황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자, 을은 어차피 자기가 이 2015년 3월 1일 매매 계약에 따른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냥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자기가 매매대금을 완납했든 안 했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 매수인인 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알아서 동시에 흥변을 해서 잔금을 찾아가도록 하고 본인은 그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1번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잔금을 못 받았다는 항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동시행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 이게 청구 취지가 이렇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청구 원인을 쓰실 때도 다릅니다. 1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매수인이 자기의 소유권, 그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그냥 행사하는 거거든요. 청구 원인은 간단합니다. 몇 월 며칠 피고와 무슨 부동산에 관하여 이러이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 아래 것과 같이 동시행 상변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얼마를 받고 남은 금액이 얼마여서 그래서 얼마하고 동시행을 하면 되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기재와 같이 선고 취지로 상환 판결을 구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매매 대금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 원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갑이 미등기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야 대장상에는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임야에 대해서 국가가 현재 시효 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의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뭔가 권리에 관해서 그 분쟁이 있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분명히 이 미등기 임야의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갑 간의 분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러니까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법원에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미등기 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임야 대장에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면 등기 명의 자체가 등기 명의가 있음으로써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등기만 하면 그냥 소유자가 되는데 굳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그냥 임야대장 가지고서 보전 등기 신청하면 될 일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니까 대법원에서는 확인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사실 갑이 소유권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국가가 모든 거를 입증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 갑의 소유권하고는 상충되는 권리는 아니죠. 오히려 갑의 소유권을 전제로 갑의 소유지만 그렇지만 국가가 이러이러한 후발적인 사유로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득 시효 부분은 전혀 갑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가 그 취득시효 요건을 입증하면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돼서 오히려 갑은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국가가 그 취득시효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갑 소유로 남는 거죠. 갑은 을과 2016년 5월 8일 을 소유의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갑이 동주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권리 보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원고는 두 가지 사항을 청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층 주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거고요. 원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단층 주택에 대해서 원고가 사용 수익 처분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사실상의 소유권이나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이거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확인해서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소각하로 끝내버렸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는 이유는 확인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래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이익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미등기인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직 피고 등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 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이상한 권리의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요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요 단층주택에 관하여 2016년 5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지금 그 포괄적인 사용 수익 처분권의 확인을 구하든지 아니면 아직 등기도 안 해놓고 소유권이 있다라고 확인해달라는 그 확인 청구를 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청구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매매를 했고 매매 대금 다 지급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건 맞는데 지금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등기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판결을 집행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그 원고가 이렇게 복잡하게 소송을 한 게 피고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등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 다 줬으니까 뭔가 포괄적인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최소한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고 측에서 너무 그 주택에 대해서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그 미등기 상태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원고로서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피고 명의로 보존 등기 절차를 하도록 한 후, 그 다음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을 구하면은 그걸로 바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해결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보존 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요. 또 금년에 그 특별조치법이 하나 제정이 됐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의 골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주의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그 나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